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인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주말부터는 더 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정부가 식당 등의 종이컵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 휴게소 부근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해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경찰 조사 하루 만에 출국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 씨를 다시 불러 전청조 씨와 대질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대구로 내려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서 시가전이 본격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쟁 이후 가자지구 처리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부쩍 추워진 날씨에 옷차림이 많이 두꺼워지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는 더 춥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문제는 다가오는 주말부터입니다.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 겨울 추위에 본격적으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세희 기자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 아래 나뭇가지마다 하얀 상고대가 얼음꽃을 피웠습니다. 찾아왔던 단풍이 가시지 않았지만 갑작스런 겨울 날씨는 절경을 선사합니다. 어제부터 한파특보가 발령되고 아침 기온이 영하 6.5도까지 내려가 나타난 현상입니다. 강원 철원군 임남면은 영하 6.7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 체감온도는 영하 15.8도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인 오늘 아침에는 더 춥겠습니다. 대관령 영하 4도, 강원도 정선은 영하 3도, 서울도 2.3도까지 떨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지표면 냉각에 의해 7일보다 2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또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겠고 일부 얼음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는데 서울은 14도, 철원은 13도까지 올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매우 클 전망입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주말부터입니다. 모레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0도까지 떨어지고 다음 주 초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원래 이번 달 23일부터는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같은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정부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카페에 오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종이컵을 완전히 쓰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발표를 봤는데 풀렸다는 얘기 들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에 대한 금지 조치를 철회하면서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회용컵 세척을 하려고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계도 기간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용을 허락한 셈입니다. 비닐봉투는 계도 기간 장바구니 같은 대체품 사용이 자리 잡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없이도 비닐봉투 대신 대체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면 굉장한 언쟁이 되는데 국가적인 법적인 제재가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어느 정도의 선이. 사실상 환경부가 산업계 편을 들면서 환경보호라는 과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플라스틱 감축이나 자원순환에 역행하는 그런 역할을 환경부 스스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이컵 사용 금지는 이미 4년 전에 정한 방침인 만큼 이를 준비한 자영업자나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7개월 만에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12일 만에 재회인데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까지 찾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정 운영에 배울 점이 많다며 지금 국정 운영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황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에 방문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밖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후 환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당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다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 애로사항을 회의에서 듣고 바로 해결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사전에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이후 12일 만으로, 사저를 찾은 건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으로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미나리와 옛날 과자 등을 사고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로 오찬을 한 윤 대통령은 지역 일정 중에는 꼭 시장에 방문하려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민생 행보를 펼쳤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번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이기도 한 김 전 위원장은 처방은 잘했는데 환자가 약을 먹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주숙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준석 전 대표가 다녀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종로 사무실에 이번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찾았습니다. 또 여와 야를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많은 정치 경험이 계신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은 찾아뵙고. 인 위원장은 김 전 위원장으로부터 양극화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조언과 함께 본인이 직접 쓴 저서를 선물받았습니다. 혁신위에 대한 쓴소리도 들었습니다.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좋은 말씀이었죠. 대통령 측근과 지도부, 중진의 희생을 요구했지만 화답하는 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환자는 국민의힘이라면서도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약을 먹이려면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통합과 경청 행보를 이어간 인요한 위원장은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고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준석 신당의 합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처음 나왔습니다. 유쾌한 이별을 언급했던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비명계 공천 배제가 현실화된다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며 신당 합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유쾌한 결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부에서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불태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한 달 내 결론 짓겠다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로선 비명계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긴 어렵습니다. 조웅천 의원은 신당행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고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MBN에 이준석 전 대표가 연락해온 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비명계 공천 컷오프가 현실화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을 개혁하든지 새로운 길을 가든지 12월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단합과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며 통합을 주문한 가운데 비명계 행보가 총선 구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탈주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 서울과 경기 일대를 종횡무진 헤집고 다닌 김길수는 고속터미널역 주변에서 모습이 포착되고선 검거 전까지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붙잡힌 김 씨의 진술로 이후 동선이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대담한 도주 행각과는 달리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곳곳에서 노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역 인근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는 김길수입니다. 지난 4일 밤 9시 40분까지 터미널역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된 김길수는 이후 검거 전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밤 9시 50분까지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던 김 씨는 걸어서 사평역으로 가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서울엔 비가 오고 있었는데 김 씨는 비를 피해 노량진의 한 상가 건물 지하에 웅크린 채 4시간 가까이 노숙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쯤 다시 택시를 타고 경기도 양주로 간 김 씨는 동생이 머무는 집 근처로 이동해 주변 상가 지하 주차장 등에 숨었습니다. 이후 40시간 넘도록 동생 집 주변에서 노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매복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동생과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제 저녁 8시쯤 버스를 타고 여성인 지인이 있는 의정부로 간 김 씨는 PC방에 들어가 수십 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PC방에서 김 씨는 자신의 도주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검색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C방에서 나와 밤 9시 10분쯤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건 김 씨는 번호를 추적해 위치를 확인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병원 도주 당시 수갑을 풀고 화장실로 들어간 김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실을 나와 계단으로 7층에서 지하층까지 내려갔고 세탁실에 있던 직원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 정문을 통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입건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인데요. 경찰은 오늘 남 씨를 다시 불러 전청조 씨와 대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9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남현희 씨. 피해자란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남 씨 측은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용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남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즉각 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전 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이 11건, 진정이 1건인데 남 씨는 이 가운데 한 건인 11억 원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전 씨에게 받은 고가의 선물이 대부분 범죄 수익금에서 나온 만큼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휴대전화 분석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남 씨를 다시 불러 전 씨와 대질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공모 여부를 밝힐 핵심 단계인 남 씨와 전 씨의 대질 조사가 진행되면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제 저녁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승합차 등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치는 등 1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앞부분이 찌그러졌고 유리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놀란 버스 승객들은 급히 빠져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4대와 승합차 1대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일단은 한 대는 유리가 아예 다 깨졌고 그 뒤에 것도 깨졌고 그 다음 거는 유리가 아예 없었어요. 크긴 한 것 같더라고요, 사고가. 차량 정체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서 고속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5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하면서 한때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사고는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회사 통근 버스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나머지 차량들이 연달아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버스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가 깨어나는 등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 1차선에서 25분가량 잠들어 있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모습을 MBN이 입수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운전자 약물에 취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고 있던 신발에서도 마약과 빨대가 발견됐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천히 달리던 회색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 다시 속도를 줄이고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신호가 여러 번 바뀌는데 꿈쩍도 안 하는 차량. 결국 경찰에 붙잡힙니다. 지난 5일 새벽 5시 50분쯤 운전자 A씨가 마약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대로 한복판에서 25분가량 멈춰선 운전자는 현장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 양성이 나왔습니다. 테스트 한 번 했는데 화장실에서 마약 감시관이 와가지고 테스트 한 번 해. 경찰이 운전자 A씨의 상태에 비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게 나온 것을 수상히 여긴 겁니다. A씨의 소변에서는 대마와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신고 있던 신발 밑창에서는 케타민과 빨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도 여러 종류의 마약과 마약이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 100여 장도 확보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마약운전과 음주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려고 명동에 있는 상품권 거래소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명동 일대에서 가짜 대형마트 상품권이 팔린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려 7억 원어치의 가짜 상품권이 유통됐습니다. 보도에 한여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창구 너머로 상품권 다발을 건넵니다. 잠시 뒤 남성은 현금 다발을 챙겨 가게 밖을 나섭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명동의 한 상품권 거래소에 가짜 상품권을 팔아넘기는 모습입니다. 이들 일당은 이곳 서울 명동 일대의 상품권 판매소 6곳에 위조 상품권 7억여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는 여자도 하나 왔었고 남자도 왔었고 남자애가 제일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고. 피해 거래소 측은 상품권을 산 고객이 해당 마트에 갔다가 이용 불가 사실을 안 뒤 환불을 요구하며 위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7억여 원을 사들인 거래소들은 마트에도 항의했지만 소용없었고 상품권을 거래한 사람 역시 추적할 수 없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위조 상품권과 관련해 해당 대형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상품권이 아니라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결국 영세업자인 상품권 거래소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애입니다. 앞서 보신 가짜 상품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통됐는지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가짜 상품권은 며칠 전 경기도 용인에서 발견된 가짜 상품권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혜빈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에서 8년째 상품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 사들인 상품권이 가짜였던 겁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상품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판매를 하신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번을 저희한테 파셨는데 거의 한 9,000가량이 돼요. 비슷한 시기 한 상품권 소매업체에서 매입한 상품권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200만 원짜리 위조 식별기가 없는 한 육안으론 위조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위조 상품권 전면을 보면 진품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홀로그램과 양옆에 음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상품권 역시 지난달 31일 용인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권 출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조선족 사람이 상품권을 갖고 왔어요. 판다고. 현금으로 달라고 해갖고 현금을 줬죠. 앞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와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해 수사한 바 있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다른 경찰서와 공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두 정상은 경제와 우주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내년 1월 임기 만료인 김진욱 처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국회에서 후보추천위원 위촉식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추천위에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과 또 2014년 선임 집단 구타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사건에 대한 군의 은폐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진정을 각하한 데 따른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 기세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에 중독됐냐며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분명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됩니다.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탄핵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탄핵 카드를 남용해 왔다는 겁니다. 탄핵 중독으로 검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은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지는. 이어 국민께서는 민주당이 왜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며 탄핵 추진이 이재명 대표 수사 방탄용이라고 애둘러 주장했습니다. 탄핵 추진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과 함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도 올린다는 계획이라 여야 간 극한 대립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서울 편입을 정치쇼라고 비판하자 당 지도부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반시대적 발상이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얄팍한 총선 전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내용은 권용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정치쇼라고 직격한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하신 말씀인지 지도부도 불쾌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들도 현재 보면 부글부글한 상황이에요. 당 차원의 경고에도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에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라면서 반짝 특수나 노리는 떴다방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비롯한 인접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편입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인 5극 3특, 전국을 5개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로 구축하는 공약을 재소환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국민 기만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국가 균형 발전 TF를 설치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에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이 문제가 총선 전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올해 대종상 영화제를 진행할 새 얼굴로 배우 차인표 씨와 코미디언 장도연 씨가 나섭니다. 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은 어제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운 대종상을 위한 첫걸음이자 다각적 변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차인표 씨는 1993년 연기자로 데뷔한 후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별은 내 가슴에, 왕초 등에서 열연을 했고요. 장도연 씨는 특유의 입담으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연륜과 웃음이 만들어낼 색다른 진행에 누리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의 축제가 될 제59회 대종상 영화제, 오는 1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지난 7월에 태어난 국내 첫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그동안 번갈아가며 엄마 품 안에 안겼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엄마 판다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생후 4개월을 맞아 쌍둥이 판다의 사육 방식을 인공포육 병행해서 완전 자연포육으로 바꾼 건데요. 간혹 어미가 동시에 두 마리를 돌볼 수 없을 때 한 마리를 도태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 동물원 측이 인공포육을 하며 쌍둥이를 교대로 돌봐왔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두 아기 판다의 몸무게가 7kg을 넘었고 4발로 걷기 시작하는 등 그야말로 폭풍 성장 중이라는데요. 동물원 측은 내년 초 쌍둥이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네요. 러시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총기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러시아 복싱 국가대표 출신으로 유럽 선수권 대회 정상에도 올랐던 니키타 이바노프였는데요. 전날 오후 강변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불리한 상황에 몰리자 점퍼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마구잡이로 발사를 했다고요. 수사당국은 그가 최소 6발의 총을 쏴 3명을 다치게 하고 또 1명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데 챔피언 자리까지 올랐던 영웅의 추한 모습에 러시아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 작전을 확대해 온 지 10여일 만에 시가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석방 없이는 인도적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백기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본격적인 시가전을 앞두고 이스라엘군이 개방한 통로를 통해 남쪽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시티 내 시가전이 본격화했음을 알렸습니다. העיר עזה מכותרת. אנחנו פועלים בתוכה. אנחנו מעמיקים את הלחץ על החמאס מדי שעה, מדי יום.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가자 지구내 14,000개 넘는 하마스 시설을 타격했으며 100개가 넘는 지하터널 입구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가자 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에 대해서는 벙커에 고립된 상태로 숨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휴전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지금까지 하루 평균 트럭 33대 분량의 구호품이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평균 500대가 들어가던 전쟁 이전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ly 569, and that is since the 21st of October when the border crossing was open. But none of them has contained fuel, which is still banned by the Israeli.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없이는 인도주의적 정전도 연료 반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한편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재점령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과 의견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며 두 나라 사이 갈등설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재점령에 대해 큰 실수라고 강조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럼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실상 가자 지구 재점령 가능성을 밝히자 백악관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지구 점령은 이스라엘을 위해 좋지 않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a lot of these questions are being asked amongst ourselves, amongst our partners, and with our Israeli counterparts, and we'll keep having those conversations.
이를 두고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중재 역할에 나서왔는데 이스라엘이 치안을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도 같은 생각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Generally speaking, we do not support reoccupation of Gaza, and neither does Israel. Secretary Blinken. 이스라엘은 1967년 가자 지구를 점령했다가 2005년 완전히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한국을 방문해 두 국가 해법과 확전 방지를 위한 협의를 동맹국들과 이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가자 지구를 놓고 촉발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아직도 수백 명의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운 얼굴들이 밤을 밝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징인 구시가지의 성벽. 하나같이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이곳 성벽 위를 밝힙니다. 사실 여기엔 꽤 안타까운 사연이 숨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하마스에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들입니다. 하마스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째.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하마스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인질은 240명이 넘는다고요.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그들 모두의 사진을 성벽에 비춘 겁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 환한 미소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지죠. 모두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봉합되지 않은 사회적 갈등 탓에 저마다의 사정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못한 명작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입구 위에 내걸린 커다란 금지 문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른바 금지된 예술 박물관인데요.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같은 거물급 예술가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현대 예술가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모종의 이유로 검열 대상이 된 작품들이 당당히 관객 앞에 내걸렸습니다. 작품들 너머로 정치, 종교, 젠더 이슈 등 다양한 맥락의 억압과 갈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평화의 소녀상 역시 나고야로부터 피신해 와 있습니다. 창작물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전시라고 하네요. 평생 한 번 보기 힘들다는 밤의 장관 오로라. 핀란드며 아이슬란드 같은 극지방이 아니면 좀처럼 볼 기회가 없는데요. 훨씬 위도가 낮은 이탈리아에서 포착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밤하늘을 수놓는 녹색 빛의 장막. 점차 확산하며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러시아 중부 곳곳에서 포착된 오로라의 모습입니다. 태양풍에 실려온 대전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걸려 대기에 진입할 때 나타난다는 오로라는 주로 극지방의 전유물로 알려졌는데요. 태양풍이 더 강해지면 평소보다 더 낮은 위도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한답니다. 타임랩스로 포착된 이 오로라의 모습, 놀랍게도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의 밤하늘입니다. 유럽 곳곳을 물들인 빛의 장막. 언젠가는 우리도 멀지 않은 곳에서 한번 볼 날이 있을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도덕한 독과점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받았던 카카오택시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카카오티 호출 플랫폼을 경쟁사에 개방하고 가맹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과점 횡포로 지적된 사항들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직접 거론하며 조치하겠다고 나선 지 엿새 만입니다.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이 횡포는 매우 부도덕합니다.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되니까. 카카오는 먼저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티를 경쟁사에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체 택시의 8분의 1 수준인 가맹택시 카카오 블루에 콜을 우선 배정하고 비가맹 택시를 차별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95%에 달하는 카카오티의 이런 차별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는 또 수수료율도 기사들의 요구에 맞게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가맹택시 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받는 대신 마케팅 등 참여 대가로 15에서 17%를 돌려줘 사실상 3에서 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는 13일 류경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와 택시단체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런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가맹택시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업 철수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카카오는 회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주환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던 증시가 어제 하루 만에 급락세로 반전됐습니다. 너무 커진 변동성에 투자자 카페에는 주식이 코인이냐 성토하는 글이 넘치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 빗발치던 수익 인증이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증시가 폭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하자 주식이 무슨 코인이냐며 허탈한 표정입니다. 그동안 장이 안 좋았다가 어제 많이 올라서 기대를 좀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공매도 금지 이틀째에 코스피는 2.33% 하락하며 2,440대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에코프로를 제외한 2차전 지주 대부분이 급락했습니다. 그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은 지수가 빠지며 반대로 매도 사이드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숏 커버링을 진행했던 외국인들이 대거 순매도로 돌아선 영향입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하방을 막는 효과는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가를 견인하는, 즉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가 공매도 금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공매도 금지의 적절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요즘 각종 물가가 오르자 정부가 담당 공무원까지 지정하며 인상 불구기에 나섰는데요. 식품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자니 눈치가 보였는지 이제는 제품의 양을 줄이면서 인상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식품업체가 만든 김입니다. 이 제품은 최근 양을 10% 줄였습니다. 이전 제품을 구해 비교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생산된 5g짜리 김은 0.5g씩 총 10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산된 4.5g짜리 김은 한 장이 준 9장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국내 유명 만두 제품은 용량을 기존 405g에서 375g으로 줄였고 한 맥주업체는 8개들이 상품 용량을 375ml에서 370ml로 줄였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압박이 심해지자 제품 가격은 건드리지 않고 크기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식품업체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동일하지만 안에 내용물을 줄였다는 게 아마 물가가 아마 올랐다 그래도 좀 기만하는 행동이나 조금 소비자를 좀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값이 올랐는데 정부는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독점력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에 개별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용량을 줄이든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양을 줄여도 포장 표시와 용량이 일치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점 때문에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줄이는 꼼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세계 보험업계 최초로 아버지와 아들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진기록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지난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보험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을 받았는데요. 한국인으론 역대 두 번째 수상입니다. 첫 번째 수상자가 신의장의 아버지 고 신용우 고보생명 창립자여서 부자 헌액이라는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품목도 13개나 됐고 이 가격이 오른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5.3%였습니다. 햄 가격이 37.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케첩과 된장, 간장도 3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7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지만 낙찰률은 30%도 안 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는 238건으로 2016년 5월 이후 7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낙찰률은 26.5%로 4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새 매물은 늘었지만 낙찰된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가정과 자영업자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체 판매량의 54%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도 한국전력의 적자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격한 물가 인상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의 비용 증가는 결국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도 KT의 마법 같은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2회 치명적인 번트 실패로 트리플 플레이를 초래했던 KT 문상철이 9회 결승타를 터뜨리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1대2로 팽팽하던 2회 초 KT가 무사 1, 2루의 역전 찬스를 잡습니다. 하지만 문상철이 낸 희생 번트를 LG 포수 박동원이 바로잡아 2루 주자를 3루에서 아웃시킨 뒤 문상철마저 잡아냅니다. 그 사이 1루 주자 배정대가 3루까지 노렸지만 배정대마저 아웃됩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에 나온 한국 시리즈 사상 두 번째 트리플 플레이였습니다. 빨리 동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번트를 했는데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KT는 4회 동점을 만든 뒤 계속 찬스를 잡았지만 LG의 호수비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신민재와 문성주의 환상적인 슬라이딩 캐치. 홍창기의 정확한 송구가 이어지며 9회까지 동점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9회 초 2사 주자 1루에서 문상철이 왼쪽 펜스를 직격하는 2루타를 쳤고 결국 이는 결승타가 됐습니다. 계속 감이 좋길래 계속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철 선수의 마지막 장타가 나오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LG는 올 시즌 트레이드로 데려온 최원태를 2차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팬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이기는 경기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꼭 이겨서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74.4%. KT의 기세가 이어질지 LG의 반격이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2030 엑스포 투표일까지 오늘로 20일 남았습니다.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기업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국제 박람회 기구가 있는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는 부산 엑스포 버스 2,030대가 등장했습니다. 경쟁국인 사우디가 2034년 월드컵 개최를 사실상 따내면서 엑스포는 부산으로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엑스포의 상징인 에펠탑 앞. 하얀색 2층 버스에 2030 엑스포는 부산 한국에서라고 씌워진 버스 2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버스들을 포함해 2030 부산 엑스포 광고로 장식된 버스 2030대가 오늘 28일까지 파리 시내를 누빕니다. 2030대의 랩핑버스가 파리 시내를 주행하게 되면 파리지행들은 물론이고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들이 2030 부산 세계 엑스포를 기억할 것입니다. LG는 부산버스 2030대와 함께 봉피두 센터에 8m 워시타워 구조물을 세우고 부산 엑스포를 홍보 중입니다. 삼성은 샤를드골 국제공항 14개 광고판에, 현대차도 파리 시내 270여 개 디지털 스크린에 부산 is ready라는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은 이달 말 2030 엑스포 결정지 투표를 앞두고 파리로 집결해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부산의 유치 가능성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사우디가 사실상 낙점되면서 사우디가 엑스포까지 연이어 개최하는 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유치위원회와 부산시 그리고 기업까지 민관이 한마음으로 막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절기답게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더 차갑습니다. 현재 대관령은 무려 영하 4.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김천도 영하 2.9도로 어제보다 11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진 영남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서울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면서 또다시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더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지면에 안개나 이슬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0.7도, 대전 1.4도, 대구는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